네, 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연예계 이슈를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연예계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는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10월 2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계 이슈 준비해놨는데 김호중 씨가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호소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트로트의 여왕으로 불리는 장윤정 씨가 립싱크 여기 논란에 휩싸였다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기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부모가 된 일이라고 말하는 스타들이 있습니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부모가 된 스타들의 소식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수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틀 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걸려와서 경찰이 수색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여러 차례 수색을 했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왜 이런 전화가 걸려온 건지 당시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경찰에 따르면요, 전날 오후 8시 20분께 광진경찰서 화양지구대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서 어린이대공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경찰은 전화를 건 인물을 추적하는 한편 어린이대공원에서 시민들을 대피시킨 후에 수색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광진구는 다음 날 아침 6시 무렵에 어린이대공원 내 폭발물 설치 의심 신고가 접수돼서 전면 통제하고 있으니 통제에 협조해달라 이런 재난 문자까지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대공원은 오전 9시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하고요. 광진구는 그래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폭발물 의심 물체를 발견할 시에 곧바로 신고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시민들한테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소식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안전한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설사 장난 전화였다 하더라도 폭발물 의심 신고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게 됩니다. 왜냐하면 의심 신고를 받게 되면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난 전화도 일종의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경찰은 이런 허위 신고를 좀 더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그동안에도 밝혀왔고요. 이번에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심 신고를 건 사람이 누군지 일단 추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화 위치 추적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 신고자를 찾는 작업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119 구조대의 내비게이션 오류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조금 한번 주의 있게 들어봐야 될 소식인 것 같은데요. 부산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부산 서구에 사는 50대 남성이 119에 신고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이 몸이 아프고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119에 신고하면 이 주소를 보통 이제 자기가 어디에 있습니다라고 주소를 불러주지 않습니까? 오피스텔에 이 남성이 살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오피스텔과 어떤 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방대원들은 신고를 받을 때 보통 긴급 구조 시스템에 이 주소를 입력하게 되고요. 일선 구급대원들은 이 지도 앱에 뜨는 주소 위치를 보고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찬가지 상황이었었지만 구조대원들이 시스템 오류로 신고자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필 그 긴박한 순간에 그런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네요. 결국 찾지 못한 거예요? 이 구조대원들이 찾지를 못하니까 원래 걸려왔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신고자한테 다시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확인하려고 했는데 이 신고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구조대원들은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이 남성은 거주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이고. 부산 소방재난본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긴급 구조 표준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통 이 구조 시스템이 이 포털 지도 앱을 기반으로 해서 주소를 입력하면 그 위치가 뜨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만약에 엉뚱한 길로 안내를 한다. 그러면 이렇게 다급한 구조자
요 구조자의 경우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한 사람의 생명이 달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소방본부에서 철저한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 점검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고 네.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 어떻게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왜냐하면 그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아, 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이런 것들 또한 매뉴얼로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요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열차를 타는 부정승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SR과 한국철도공사가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매년 증가하는 부정승차를 줄이기 위해서 기동 검표 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부정승차 단속 강화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전담반을 운영하고 뭐 이러면은 오. 단속하고 이러는 거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건데요. 네, 맞습니다. 이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고 5년 동안 코레일과 SR의 연평균 부정승차가 3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 이 코레일이 한 19만 건 정도 되고요. SR이 11만 건가량이 되는데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때문에 발생하는 운임 손실이 52억 원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해마다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올해는 7월 기준으로 코레일이 15만 건, SR이 13만 7천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치고 보면 거의 연평균에 육박하는 정도의 부정승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정승차로 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양사가 이제 단속에 칼을 빼든 거죠. 네, 주로 단거리 이용하시는 분들의 부정승차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코레일하고 SR이 단거리를 중심으로 한 단거리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부정승차 검표단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부정승차 혹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그냥 타면 탑승한 부정승차가 되는데요. 헷갈리실 게 하나가 있어요. 만약에 입석까지 매진이 됐다. 그러면은 타면 되면 안 되는 거죠. 타서 표 끊던데.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아, 그거 안 되는 오. 거예요? 예, 이거 헷갈리실까 봐 제가 아. 굳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좌석이 매진이 됐을 경우에는 입석으로 입석, 타서 네. 승무원을 발견하면 네, 표 끊어. 거기서 표를 끊어가지고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부정승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입석까지 매진이 된 경우에 무작정 타고 난 다음에 승무원한테 말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부정승차에 해당이 된다고 하고요. 할인 승차권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한 30%씩 할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가족들 같은 경우에 단체로 탑승할 경우에 그런 할인 승차권을 발급받기도 하는데 이거 가지고 다른 경우에 탑승을 하게 되면 이것도 부정승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한번 좀 부정승차 그동안 별로 생각을 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차 부정승차하면 그럼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에 따라서 기준 운임의 최대 30배까지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철도 특별사법경찰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특사경에 인계가 돼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요. 상습적인 부정사용자는 경찰에 수사 의뢰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납부하지 않고 버틴 사람은 얼마나 돼요? 저도 이 수치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거 잘 발표를 안 하는데요.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아서 철도 경찰대까지 인계된 사람이 336명. 그 가운데 321명은 아직도 납부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볼 테면 해봐라 라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납부할 돈이 없는 정말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부가운임을 내지 않고 버틴 사람이 총 1,468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부가운임 납부 안 하고 버텨도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 약간 좀 틈새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범죄 처벌법상 부정승차 범칙금이 5만 원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3회 이상 적발이 돼야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5만 원이면은 서울 부산 한 번 가는 그러네.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정승차 단속돼서 해볼 테면 해봐라. 네. 나 한 번이면은 뭐 형사처벌할 방법도 없고 범칙금 5만 원 내면 되지. 그렇지. 이러고 버티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규정을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강하게 좀 해야 되겠네요. 네. 무엇보다도 기차 타고 이러는 거 표 끊고 타는 거 상식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예. 뭐.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학교 급식실은 월급은 적은데 노동 강도가 세고 산업재해 위험까지 있어서 매년 구인난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학교 급식 조리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재해가 증가한다.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걸 보면요. 학교 급식 조리사 산재 발생 건수가 2020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그때 720건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과 3년 만인 지난해 1,790건을 넘어섰고요. 올해는 8월까지 1,24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5년간 다 합친다고 하면은 6,4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또 되는데요.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재 유형을 한번 보면은 화상이 1,600여 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넘어짐이 1,500여 건. 아무래도 조리실이 급식실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미끄럽죠. 네.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굉장히 무거운 거 들었을 때, 그리고 물체에 맞음, 끼임, 절단, 배임, 찔림, 그리고 불균형 및 무리한 동작, 그리고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요. 폐암도 93건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니까 학교 급식조리 종사자들의 산재가 해마다 증가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요. 아무래도 업무량이 급식 인원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조리 환경이 아까 제가 폐암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튀김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호흡으로 그거를 마시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폐암이 또 발생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2020년 실시한 학교 급식실 노동자 실태 연구 보고에 따르면은요, 학교 급식실 종사자 1인당 급식 인원이 평균 114명가량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조리 종사자 1명당 급식 인원 2019년도에 조사한 걸 보면요. 65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급식실 종사자가 담당하는 인원이 한 2배가량이 많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업무 강도량이 강한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측면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리 환경을 개선하는 작업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 종사자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환경 개선에 노력하는 곳도 있잖아요. 이거 아마 방송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급식 종사자 건강보호, 업무 경감 등을 위해서 튀김 로봇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확대하는 추세인데요. 네. 튀김 로봇은 말 그대로 급식 조리원들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튀김 큰 대형 속 같은 데 앞에서 튀기게 되잖아요. 그 앞에 로봇팔 같은 게 설치가 돼 있는 겁니다. 네. 로봇팔이 튀김을 하는 조리사 대신 튀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재료를 통에 담아서 선반 위에 올려놓으면 이후부터는 로봇팔이 최적의 조리 온도로 음식을 튀겨내고요. 또 정확하게 프로그래밍된 조리 과정에 따라서 일관된 맛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로봇에 사람이 접근하면 아까 제가 산재 사유 중에 화상이 꽤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접근하면은 로봇 작동이 자동으로 정지돼서 로봇 팔이 움직이다 사람을 칠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야, 첨단 기술과 교육의 만남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볼까요? 어제부터 퐁당퐁당 연휴가 시작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여행을 떠나셨을 것 같은데요. 한 여행사 조사에 따르면 징검다리 휴가에 가장 많이 찾는 도시 1위부터 3위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여행 수요가 높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갑작스러운 임시 공휴일 지정에 장거리 여행 대신 단거리 수요를 높였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여행업계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연휴 기간 여행을 계획 중인 여행가 10명 중 8명이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새롭게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하지 않은 여행을 다시 계획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는 휴일이 늘어나면서 해외여행에 관심이 높아졌지만 장기 휴가를 위해서는 연차 이용이 늘어나야 해서 단기 여행이 예약이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이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 여행이 늘었다고 하게 되면은 보통 동남아 여행도 많이 가시게 되잖아요. 근데 짧게 가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잖아요. 동남아 여행을 못 가고 가까운 일본을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지진이 많이 발생한다, 태풍이 온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좀 여행을 꺼리는 분위기도 있는데 최근에 그런 게 조금 소식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일본행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내에도 좋은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내 여행도 많이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 면에서 네. 국내 여행 하나 동남아 여행 하나 비슷하다 또는 더 싸다 이렇게 돼버리면 가버리거든요. 국내 여행, 관광 활성화에도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6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의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모아 정리해드리는 연예계 이슈 시작합니다. 네, 수요일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두 분이죠. 두 분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남 전문 기자 최정화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연예계 덕후 은영 씨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아주 핫한 연예계 소식을 밤새 모으느라고 아직까지도 다크서클이 발끝까지 내려왔지만 그래도 행복한 덕후 박은영입니다. 예,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우리 방송할 때는 뭐 입을까 고민하는데 고민이 없어.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리닝 하나 딱 걸치고 왔거든요. 그 시간에 이 서류를 더 모아야 됩니다.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연예계 이슈. 첫 번째 이슈는요. 벌써 세 번째 거부입니다. 도대체 어떤 스타가 또 무엇을 거부당했다는 건지 궁금한데요.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벌써 세 번째 거부를 당한 스타 누구냐? 바로 유승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22년 동안 입국이 막혔던 유승준 씨가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를 당했지만요. 이번에는요. 굴하지 않고 법무부를 상대로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는 소식입니다. 야, 22년이나 한국에 못 들어왔다. 이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군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은영 씨, 이 사건이 유가 원칙으로 하면 뭐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과연 어떤 포인트일까요? 이 유승준 씨의 지칠 줄 모르는 입국 시도 육하원칙 포인트로 따져보면요. 그중에 왜? 입니다. 왜? 은영 씨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도대체 왜 유승준 씨가 계속해서 비자 신청을 하는 건지. 그런데 언제 처음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 신청을 했을까요? 꽤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무려 지난 2015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요. 일단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이 비자를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승준 씨가 이 거부를 당했어요. 일단 이때 입국을 거부당했고 이에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긴 법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015년부터 시작한 소송이 지금도 진행 중인 건가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왜냐하면 은영 씨가 얘기한 것처럼 끊임없이 계속해서 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이번 지난 6월 18일 것까지 합하면 세 번째 이제 거부를 당한 건데 제가 연도 조금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최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도에 처음 F4 비자라고 하죠. 국내에 들어와서 영리 활동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를 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걸렸어요, 재판이. 그래서 그게 2020년 3월에 대법원이 승소했어요. 그러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냐? 대법원이 당시 이거에 대해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줄 때 아니 이거를 절차를 따라서 거부를 하든 승인을 해야지 입국 금지돼 있으니까 동포 비자 안 돼? 이렇게 LA 총영사관이 한 일의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로 이 유승준 씨는 그해 2020년 때 또 다시 한번 비자를 신청했어요. 하자마자 2020년 7월에 LA 총영사관은 다시 절차를 밟아서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하고 거부를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가 했는데 유승준 씨가 다시 두 번째 왜요? 대법원도 제 손을 들어줬는데 다시 하고 또 비자 신청을 또 냈습니다. 이게 이제 거부된 게 이게 또 거부가 되어서 소송 가서 2023년 11월에 대법원이 다시 한번 손을 들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유승준 씨 또 냈죠. 근데 조금씩 시간이 빨라지고 있죠. 이번에는 2024년 6월에 다시 한번 그러나 LA 총영사관과 법무부는 상의하여 비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런 뉴스를 하게 된 이유, 유승준 씨가 다시 한번 요번에 소송을 냈냐면 그 3차 취소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 그 거부 처분을 한 걸 취소 소송 내는 거 하나, 그리고 하나는 이번에야 제대로 전공법으로 들어갑니다. 뭐냐 하면 입국 금지 자체를 취소해 주세요. 부존재 소송, 입국 금지 부존재 소송을 요번에 9월에 중순에 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뉴스를 또 다루게 됐습니다. 2015년, 2020년에 이은 세 번째 입국 거부입니다. 이에 대해서 유승준 씨의 입장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일단 22년째 한국 땅을 밟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유승준 씨 SNS에 자신의 법률 대리인의 이 이름으로 명의로 입장문을 올리면서요. 최근에 또 비자 발급이 거부된 데 대한 신경을 간접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야기는 이러한데요. 인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다.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에서 이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 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굉장히 강하게 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두 차례에 걸쳐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다고 하는데 LA 총영사관에서 계속해서 유승준 씨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첫 번째 절차상을 맞춰서 해라 한 그 뒤에 그때부터 이때가 언제냐면 2020년 7월 2일이에요. 그때부터 말하자면 두 번째, 세 번째 이 같은 원칙으로 거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세 번 거부한 이유, 밝히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이걸 다 합하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비자 발급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유승준 씨가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게 22년이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2002년인 거거든요. 이때는 한창 월드컵이 있었던 해고. 그러면 첫 번째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한 시기가 2015년. 왜 13년 만에 비자 발급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네, 일단 유승준 씨가 1976년생입니다. 연나이로 48세인데요. 이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 전이 2015년도에 유승준 씨 나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38살이었어요. 근데 이 38살, 이게 왜 중요하냐? 병역 의무에서 면제되는 때였던 거죠. 이런 타이밍 또한 국민의 의심을 부추겼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가 2015년도에 국적을 회복하게 된다면 이 병역이 면제로 처리가 된다는 건데 2015년도부터 이 적극적으로 이 소송을 진행한 것이 이런 의혹에 계속해서 신빙성을 좀 주고 있다.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으면 관광 비자로 들어왔다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네네. 그런데 네네. 왜 굳이 F4 비자 이건 와가지고 취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굳이 이걸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가 상호주의가 돼 있어서요. 무비자로 관광이든 상용 말하자면 경제적인 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상용으로도 일상적 용도로도 90일간 무비자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유승준 씨는 비자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지난 9월 29일 날 변호사를 대동하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화를 내고 혼내고 호통치는 그런 아주 영상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이제 변호사의 조언을 빌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영리 활동하기 위해서 F4 비자 냈다? 그거 절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반박한 근거의 내용에 오히려 진짜 사건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호주의로 90일간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데 입국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사실은 비자 문제가 아니라 입국 금지돼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핵심은 입국 금지인 거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입국 금지 부존재 소송을 9월 중순에 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입국 금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네, 입국 금지. 왜 그럼 어떻게 언제부터 입국 금지가 됐느냐? 사실 2002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이때 입대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 출국이 금지돼 있었어요. 누구라도 유승준 씨가 아니라 어느 입대
입대를 앞둔 이 이제 병영에 들어갈 사람들은 이 남성들은 금지돼 있는 상황인데 일본에서 이렇게 저 꼭 콘서트 와달라고 해요. 저 얼른 가서 하고 올게요.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에서 허락을 해줬어요. 조건부 허락. 그럼 빨리 콘서트하고 돌아와라. 그랬는데 콘서트 하지 않고 바로 콘서트 끝나자마자 미국 갔죠. 미국 갔고 거기서 미국 비자, 미국 시민권을 이제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 뒤에 유승준 씨가 입국하려고 그랬어요. 바로 아까 얘기했던 상어주에 따른 나 90일간 그냥 들어갈 수 있잖아, 머무를 수 있잖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미국에서 비행기는 탔고 인천까지 왔는데 거기서 딱 막힌 거예요. 못 들어왔어요. 나 왜 못 들어가요? 바로 그때 살펴보니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 2002년 2월 그때 입국을 시도했던 때부터 지금 22년간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 입국 금지는 병무청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무부가 하는데 법무부가 입국 금지 명단에 올린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출입국 관리법 제11조 1호 1항의 제3호, 4호가 있는데 먼저 3호부터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 그리고 4호는 경제 질서 또는 사회 질서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이런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는 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입국 금지 명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도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서 입국 금지 명단에 보면 이 사유가 적시돼 있고 스티브 유는 이러한 이유로 입국 금지 명단에 올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비자 관련해서 소송 하나, 그다음에 입국 금지 관련해서 소송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군요. 네, 일단 유승준 씨가 이렇게 긴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멈추겠느냐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승준 씨 다시 한번 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이 취소 소송에 나서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법무부를 상대로는요 입국 금지 이 결정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 입국 금지를 유지해온 법무부 측에서는 소장 내용을 확인한 뒤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유승준 씨는 SNS에 계속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일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연예계 이슈 다음 소식 궁금합니다. 네, 연예계 이슈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립싱크 의혹입니다. 립싱크면 뭐 가수인데 어떤 가수입니까? 립싱크 의혹에 휩싸인 가수 정말 최근 가장 연예면을 뜨겁게 달군 이슈였죠.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윤정 씨? 장윤정 씨면 우리가 다 얘기하는 트로트의 여왕인데 트로트의 여왕이 립싱크 의혹에 휩싸였다. 육가원 측에서 얘기 좀 해주시죠. 네,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씨가 논란에서 눈여겨봐야 될 육하 원칙 바로 무엇을인데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라이브의 여왕 장윤정 씨가 이렇게 립싱크 의혹에 논란에 휩싸였는지 그것이 의문이다입니다. 네, 근데 왜 이런 의혹이 나오게 된 거죠? 네, 일단 한번 찬찬히 짚어볼게요. 장윤정 씨의 이 립싱크 일명 논란이 불거지게 된 것은요. 한 매체에서 뭐 기사를 내면서 불거지게 됐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장윤정 씨가 한 수도권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히트곡인 꽃을 비롯해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댄스곡 3곡을 불렀어요. 짠짜라 그리고 옆집 누나 사랑아 이 곡을 선보였는데요. 그런데 이 옆집 누나와 사랑아 아까 그 댄스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을 립싱크로 꾸몄다라고 이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처음에 제기가 됐습니다. 립싱크 의혹이 알려지면서 그럼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옹호 여론과 반대 여론으로 좀 갈리긴 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아유 춤추고 하려고 하다 보면 립싱크 불가하지 이렇게 옹호하는 분도 계시지만 아니 수천만 원 받고 와서 그 곡 몇 곡 부르는데 그것까지 립싱크냐? 이건 아니다. 이런 또 반대 여론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장윤정 씨의 그 립싱크 의혹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민원으로까지 이어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한 민원인이 제기를 한 건데요. 이 장윤정 씨가 10월에 부산시에서 진행을
진행을 하는 한 콘서트에 이제 출연을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 의견을 민원으로 올린 겁니다. 이 민원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이 개최되는 이 축제 행사에 출연료가 지급되는 게 좀 정당하냐, 이거는 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출연 재고를 요청했다라고 이 같은 사실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네, 민원인의 주장은 행사를 후원하는 부산시에서는 이 장윤정 씨의 출연 적정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같은 립싱크 의혹에 대해서 장윤정 씨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장윤정 씨의 소속사 굉장히 빠르게 이 같은 오해에 대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일단 어제 립싱크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냈어요. 음원만 틀고 입만 뻥끗거리는, 뭐 흔히 말해서 노래하는 것을 연기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고요. 덧붙여서 이 다수의 가수가 안무 등을 함께 소화해야 하는 무대에서는 상황에 따라 MR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윤정 씨 또한 이 행사 진행 시에 아까 제가 댄스곡 3곡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연속적으로 춤을 추면서 관객들과의 호응까지 이끌어내는 때는 이 큰 볼륨의 이 도움이 필요해서 댄스곡에 한해서는 목소리가 이 반주에 깔린 음원을 틀고 라이브로 노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끝으로 사과의 이야기를 또 전달을 했어요. 이 사과의 부분은 물론 불편하셨을 이 기사를 통해서 불편하셨을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과 이해를 부탁드리고 무대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려는 선택이었으니까 앞으로도 너른 이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장윤정 씨 하면 사실 시원한 이 고음이 굉장히 일품인데 장윤정 씨 댄스곡에서는 또 불가피하게도 전곡을 다 라이브하는 장윤정 씨의 모습을 볼 수는 없겠네요. 무대를 풍성하게 하는 선택이라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것이기도 한데, 근데 네. 장윤정 씨가 이 립싱크 설에 휩싸인 거, 이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 과거에도 있었고 말하자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지난해 6월에 프로그램에서 출연해서 본인이 얘기한 거예요. 가끔 이렇게 무대 하다 보면은 이 관객분들이 쑥덕쑥덕 하고 있대요. 그 입 모양을 보면 어머머 장윤정 립싱크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나 지금 립싱크 아닌데 하면서 조금 막 약간 마음도 억울하고 이렇게 신경도 쓰이기도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뭐 개인적 의견입니다만 우리가 트로트 여왕이라고 부르고 라이브 여왕이라고 불렀던 건 예전에 막 26곡 댄스곡까지 하는데 다 라이브로 해서 우리가 좋아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댄스곡이다 이걸 좀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도 하겠다. 저는 약간 사과문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고, 다른 거 생각하기 전에 팬들이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 요번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왜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무대에 대해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아주 최선을 다한다는 정성이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립싱크다 아니다가 아니라 장윤정 씨께 고말을 좀 하고 싶은 거다. 그건 제가 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은 게요. 장윤정 씨 측은 그 라이브,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오는 음원 위에 라이브를 입혀서 실시간으로 부르고 있다 이거고, 팬들은 그 목소리도 없는, 그렇죠, 그야말로 없는 반주에다가 오로지 이 목소리만 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장윤정 씨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라이브를 정말 했는데 이렇게 립싱크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좀 이건 억울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정말 이 라이브도 립싱크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도 억울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장윤정 씨가 라이브하는 모습,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행동처럼 보이는 거 어떻게 할까, 그거를 밤새도록 또 찾아를 봤는데요. 제가 찾아본 결과 장윤정 씨의 라이브 할 때 특유의 그런 추임새나 웃음소리를 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노래가 이 추임새, 웃음소리를 넣으면은 이거는 정말 라이브구나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또 제가 취재를 해봤습니다. 이 은영 씨가 밤새 이 이슈를 골라오는 걸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열심히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한 가요 관계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일이 좀 특별한 일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좀 안타깝다라는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업계에서도요, 발라드 같은 경우에는 립싱크를 하면 그거는 진짜 좀 문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댄스곡 같은 경우에는
이 최고의 완성도 있는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큰 소리의 이 목소리가 전부 다 이 뭐 가사를 부르는 게 다 뭐랄까 음원으로 가짜로 부르는 게 아니라 이 가수가 부르고 있을 때 한 30% 정도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막 춤을 추고 있다가 어떤 호흡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방지하기 위해서 한 30% 정도는 깔아놓는데 이게 비단 사실 장윤정 씨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댄스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트롯 가수분들이 사실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거 AR 깔기가 다 같이 좀 어떡하냐, 좀 대표로 매맞는 게 아니냐라는 반응이 실제로 있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방송을 통해서 가수들 노래하는 거를 봐왔는데 요즘에는 현장에서 보는 일이 많아요. 그쵸. 지역마다 지역 축제가 있고 가수들도 라이브 콘서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능력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 장윤정 씨가 립싱크 논란 말고 또 다른 논란에도 휩싸였다면서요? 다른 논란에 또 연이어 휩싸이면서 지금 트로트 여왕의 위기 이런 또 기사 제목이 많이 났습니다. 이게 뭐 설상가상의 그 형국인데 이번에는 빈자리 논란입니다. 장윤정 씨가 데뷔 25주년이에요. 그래서 팬들과 많이 소통하고 만나고 그래서 콘서트도 준비를 했는데 이미 이제 치러진 상황입니다. 9월 말에 있었는데 이때 굉장히 빈자리가 너무 많다. 그 공연 이틀 전날 저녁에 확인했는데도 이렇게 빈자리가 많다 이러면서 빈자리 논란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네, 장윤정 씨의 콘서트에 빈자리가 있다. 상당히 의외인데요. 이 같은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게 됐어요? 네, 일단 장윤정 씨가 9월 28일 대구에서 총 2회 이 콘서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한 매체에서 이 같은 보도를 한 건데요. 장윤정 씨의 주말 공연 이 잔여석이 수백 석에 달한다. 이 티켓 예매를 하실 분들은 지금 해도 좋다라는 의미에서 이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장윤정 씨 콘서트의 빈자리가 얼마나 많았길래 이런 소식이 보도가 된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내일 모레예요. 근데 이제 그 이틀 전 밤 10시에 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 공연이 두 번 있었거든요. 오후 2시 한 번, 6시 한 번. 먼저 2시 공연 VIP석 24석, R석 395석, 또 S석 150석. 160석 이렇게 남아 있었고요. 또 오후 6시 공연 말씀드리면 VIP석은 15석, R석은 조금 더 많습니다. 2시 공연보다 432석, 또 S석도 157석이 남아 있다. 이거 조금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사실 이 부분은 장윤정 씨가 본인도 원하는 상황이 아니었을 텐데 이 보도는 좀 아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들으니까 빈자리가 많기는 했네요. 그래서 또 취재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해봤는데요. 이게 위기설이다라고 이야기가 사실 나올 정도의 문제는 아니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이 당일 대구 엑스코 라이브 공연을 관람한 이 관객을 취재를 해봤는데 이 관객의 말은 그래요. 언론을 통해서 뭐 객석이 텅텅 비었다, 뭐 위기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현장에 갔을 때는 빈자리가 중앙과 이 앞좌석을 중심으로 해서 점점 뒤편에는 빈좌석이 있었지만 뭐 그렇게 자리가 많이 비지는 않았다. 기사만큼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장윤정 씨의 팬덤이 이 중장년 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인터넷 구매보다는 이 현장 구매하시는 분들도 사실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장윤정 씨 다른 사람 핑계대지 않고 이 어깨 뭐 핑계대지 않고 모든 이유를 자신에게서 찾았습니다. SNS에 인정이라는 글을 시원하게 남긴 건데요. SNS 통해서요. 모든 문제의 이유는 나에게서 찾는다. 그저 제 인기가 예전만 못해진 것은 분명한 이유다라고 올렸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없을까요? 요거 연예계 덕후인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거는 사실 뭐 장윤정 씨의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도 이거는 무언가 트로트의 인기가 너무나도 익숙해진였다 이런 이유로 또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0년에 방영된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전국적으로
사랑받는 그런 트로트의 인기를 실감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그 프로그램 성공으로 유사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많은 또 트로트 가수들이 또 생겨났죠.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누구 한 명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기보다도 최애 가수들이 점점 다양하게 세밀하게 생긴 그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저도 해봅니다. 한마디 보태자면 사실 이제 장윤정 씨 같은 방송도 많이 하고 트로트의 영보다 방송계의 여왕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시작점이 트로트계 여왕 이었다는 걸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 논란 자체가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조용필, 나훈아, 싸이 립싱크 하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본인이 트로트의 여왕으로 남을 거면 사실은 조금 스케줄 조절하고 공연 준비 더 많이 하시는 건강관리, 뭐 폐 관리 막 많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연예계 이슈 세 번째 소식은요. 네, 연예계 이슈 세 번째 소식은요. 저 죽어요? 입니다. 저 죽어요? 이거 어떤 스타일 얘기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시죠? 이게 과연 어떤 스타의 이야기냐? 바로 배우 장근석 씨의 이야기인데요. 장근석 씨가 뒤늦게 갑상선 암 투병 소식을 전했다는 소식입니다. 장근석 씨가 30대 후반 정도 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암에 걸렸다. 이거 육아 원칙에서 뭘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 장근석 씨의 소식에서 주목해야 할 육하 원칙의 포인트는요. 바로 언제입니다. 장근석 씨 하면 굉장히 밝고 또 건강한 이미지였는데 갑상선암 언제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2023년 이 10월에 받은 건강검진 덕분에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진짜 꼭 받으셔야 한다라는 거 저도 이번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당시 2023년 연말에 받은 이 건강검진에서요. 혈액 검사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이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갑상선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이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가 이게 표현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장근석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요. 저 죽어요? 이런 말을 했던 건 정말 그 충격이 느껴지시죠. 사실 장근석 씨가 28살 때부터 매해 건강검진하고 연예인들 이러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건강검진 매해 하면서 건강관리를 해왔는데 그리고 또 그 할 때마다 어떤 암의 어떤 단초로 보이는 무엇의 어떤 문제의 요인을 뭐 발견한 적도 없었고 또 가족력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놀랐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요즘 뭐 의료 대란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치료는 잘 받았나요? 특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장근석 씨가 일단 수술실 잡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의료 대란 때문에 사실 수술 날짜를 잡는 것부터가 굉장히 좀 힘들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예약하고 기다리다가 올해 이 5월 말에서야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후에는 이 수술과 이 회복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4월 말부터 연말까지 잡혀있던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이 몸에만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네, 장근석 씨도 놀랐겠지만 긍정적으로 마음을 먹었다고요? 네, 나 왠지 이번 수술로 다시 태어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이 정도 되면 럭키석이라고, 럭키석이라고 부를만 할 것 같은데, 그런데도요, 막상 이제 수술실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이제 마치 직전이었겠죠? 거기 이제 그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보호자도 없고 춥다. 근데 제가요, 이 장근석 씨 어렸을 때부터 지켜봐서 그런지 저는 보호자도 없고라는 말에서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어머니의 어떤 채무 문제, 탈세 문제로 이 어머니랑 절연하고 이랬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어떤 스트레스도 있었나? 그래서 보호자도 없고를 썼나? 또 제가 엄마 마음에 이모 마음에 그 글귀가 쏙 눈에 들어왔네요. 네, 보호자 없이 수술을 받은 장근석 씨. 근데 뭐 로봇 수술을 받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갑상선암 수술이요. 이렇게 절개를 하는 수술이 있고요. 그리고 입 안으로 로봇이 하는 그런 수술이 있는데요. 장근석 씨는 입 안으로 로봇이 하는 그런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장근석 씨가 받은 이 로봇 수술은요, 이 아랫입술 왼쪽에 여기 조금 구멍을 뚫는데요. 그게 이제 쭉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나 봐요. 근데 이 수술의 좋은 점이 뭐냐면, 한번 얼마 있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이 안에 있던 점막의 상처가 조금 희미해진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게 한 수개월만 지나면 아예
수술했던 흔적도 없다 그래요. 그리고 요 입술 안으로 뭐 조그만 구멍으로 이거 잘 되겠어 싶은데 또 이 로봇 팔이 굉장히 정교하게 수술은 제대로 해낸다고 하네요. 수술 경과는 어떻습니까? 네, 수술에는 총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장근석 씨 느낌에는 마취 들어갑니다 하고 난 다음에 눈 잠깐 감고 딱 떴는데 수술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짧게 느껴졌다고 하는데 이 6시간의 수술 끝에 이 장근석 씨 가장 먼저 나와서 한 게 뭘까요? 뭐 가족에게 전화를 한다? 뭐 SNS를 한다? 장근석 씨의 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셀카를 찍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부어서 못생김을 느껴가지고 셀카를 찍었다는 건데요. 아, 이제는 못생긴 이 얼굴도 좀 받아들여야 해라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부어 있었냐라는 이 궁금증이 들잖아요. 스스로 이야기를 할 때 왜 연예인들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에서 자고 일어나거나 아침에 붓기 빼지 못하고 공항에 왔을 때 카메라에 딱 잡히면 빵빵하게 이렇게 사진이 잡힐 때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얼굴이 빵빵했었다고. 와, 내가 이렇게 못생길 수가 있구나 라면서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못생긴 얼굴을 보았다라고 했는데 예, 그래도 잘생겼을 거예요. 아유, 그럼요. 살면서 아마 못생긴 얼굴 스스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렇죠. 이런 농담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는 그럼 어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프린스 장근석 씨 갑상선암 완치가 됐다고 합니다. 다른 곳으로 또 전이가 되지도 않았고요. 거기에다가 약도 뭐 매일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합니다. 다만 이 완치 결과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고요.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서 다시 피 검사를 하고 거기다가 상태를 보고 전이가 됐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도 괜찮았다고 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연예계 이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연예계 이슈. 네 번째 이슈는요, 바로 총성 없는 전쟁터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 뭔가 굉장히 치열하고 뭐 이럴 때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과연 어떤 전쟁터였을까요? 이건 바로 총성 없는 전쟁터, 한국 영화계의 소식인데요. 이 한국 영화들이 정말 이례적으로 이 극장의 비수기라고 여기는 10월에 맞붙어서 아주 총성 없는 전쟁터를 치른다고 합니다. 아니 극장과 비수기인 10월에 왜 이렇게 한국 영화가 줄줄이 개봉하는 거죠? 아, 여기에서 짚어볼 바로 육하원 측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그것이 왜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느냐? 이 추석 연휴에 대목 영화, 이 대목을 맞이해서 베테랑2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대결을 피하고자 개봉을 10월로 이렇게 확정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또 뜻밖의 경쟁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뭐 관객 입장에선 다채로운 영화를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무려 20편 이상이 지금 10월 극장에 정말 10월 비수기. 너무 많다. 이거는 공식이었는데 추석에 나 홀로 베테랑2 요번에 20편. 그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제 1번 영화 보통의 가족입니다. 허진호 감독이 스릴러도 잘해. 세상에 연기 뭐 설명 필요 없는 명배우들 나오는데 그중에서도 와 6년 만에 장동건을 스크린에서 볼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합니다. 네, 허진호 감독은 매 작품마다 인물의 감정선을 아주 세밀하게 포착하는 걸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보통의 가족, 허진호 감독의 첫 서스펜스 작품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 덕혜옹주, 봄날은 간다 등을 통해서 아주 섬세한 이 감정 연출의 대가로 인정받은 이 허진호 감독이요. 이번에도 자신의 강점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를 했습니다. 이 전작들과 장르는 다르지만 특유의 섬세한 연출력 그리고 몰입도를 막 이렇게 높이는 이 스토리텔링으로 눈 뗄 수 없는 이 영화를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저는 이 배우진들이 참 한몫했다 시사에 갔다 와서 생각을 했는데 설경구 씨 나오고요. 김희애 씨 나오고요. 장동건 씨 나옵니다. 여기 수현 씨까지 나오는데 이 관계도가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흥을 깰 수도 있으니까 빨리 포털 사이트 검색해 보시고요. 이 빈틈없는 배우들의 열연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네. 보통의 가족. 어떤 내용입니까? 이제 각자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있었는데 자신의 아이들의 범행이 담긴 CCTV를 보면서 각자 무너져가고 뭐 이거 말할 수 없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극장가에도 있지만 이 스크린 안에서도 심리 스릴러전이 대단한 겁니다. 그중에서도 장동건 씨 제가 6년 만이라고 했잖아요. 후배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동건이 처음으로 연기를 하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못했다가 아니라 이번에 그만큼 오. 너무 잘하더라. 너무 잘했구나. 오. 이제 그냥 한 번 찍고 잘 보이지 않는 게라 계속 볼 수 있겠더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야, 네. 그리고 또 뒤늦게 정식으로 개봉하는 한소희 씨의 스크린 데뷔작이죠. 영화 폭설. 이것도 호평을 받고 있다고요. 네, 이번엔 제가 추천드리는 영화인데요. 이 폭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톱스타로 발돋움한 한소희 씨의 신인 시절을 영화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 지난 2019년도에 제작된 폭설은요, 한동안 개봉을 못하다가 이 지난해 제24회 전직국제영화제에서 공개돼서 호평을 받았는데요. 이 젖살 가득한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볼이 통통한 이 한소희 씨의 모습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폭설은 어떤 내용이에요? 폭설은 일단 하이틴 스타가 한소희 씨고 또 이제 그 배우 지망생 이 두 여성이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면서 또 서로의 인생의 바른 방향, 어떤 꿈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지금 보시지만 이 감각적인 영상, 이 미장센도 한몫한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폭설의 줄거리를 들어보니까 이게 퀴어 영화네요. 네, 사실 좀 나 이런 영화 아직 한 번도 안 봤는데 라고 하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폭설 같은 경우는 이 퀴어 영화의 대중성과 예술성 그 사이의 접점을 아주 잘 표현해낸 그런 영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화를 통해서요, 퀴어 영화가 한국 영화계에서 점점 더 중요한 목소리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소희 씨의 신인 시절 그 풋풋한 연기 그리고 연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하는지 이 모습 볼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네. 베테랑2 저도 추석 연휴에 본 이후에 어떤 영화 봐야 하지 좀 고민이 있었는데 이 두 영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승준 씨 그리고 장윤정 씨, 장근석 씨 이렇게 영화계 소식까지 들어봤는데요. 다음 이슈 궁금합니다. 네, 다음 이슈는요. 흔히 부모와 자식 간을 하늘이 맺어준 천륜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륜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 노력한 스타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는데요. 연예계 이슈 5번째 이슈는요. 바로 2세 간절했다입니다. 간절했다. 그만큼 어렵게 이세를 봤다. 이런 네. 얘기일 텐데 유독 올해는 어렵게 부모가 됐다는 스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출산을 이제 9일 앞둔 박수홍 씨도 있고요. 얼마나 지금 떨릴까요? 그리고 현재 임신 11주차에 들어섰다라고 발표한 이 가수 손담비 씨, 그리고 늦둥이 딸을 포매하는 가수 장수원 씨 등이 있는데요. 이들의 공통점,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말 기적적으로 이 부모가 됐다라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이 포기하지 않고 결실을 본 이들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이 감동을 안기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육하원칙 포인트는요. 바로 어떻게입니다. 이게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 어떻게 노력을 해서 부모가 됐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네. 기적처럼 부모가 됐다. 그러면서 시험관 시술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오랜 기다림이 있었던 거죠. 네, 박수홍 씨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이제 아빠가 됐는데 아니 정말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 아빠가 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너무 꿈 같고 신비롭다 하면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 그것이 2세를 갖는 거, 아빠가 되는 거였는데 그걸 해냈다. 50대에 아빠가 된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박수홍 씨는 왜 시험관 시술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연예인 처음 봤는데 박수홍 씨가 여러분 시험관 시술을 한 이유 바로 정자 활동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50대라서. 너무 솔직한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50대고 뭐 여러 우여곡절도 겪었고요. 네, 이 이유를 듣고 나면 굉장히 좀 마음이 짠한데요. 박수홍 씨 국민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 가족과의 송사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잖아요. 이 시간 동안 몸무게가 30kg이 빠졌다는 거예요. 정말 유치원생, 초등학생 한 명이 빠져나간 몸무게죠. 여기에 몸무게가 빠지니 영양실조 이 상태라는 진단까지 받았고 체지방도 없고 골밀도까지 막 다 빠져 있을 정도로 모든 수치가 살아있는 게 용할 정도로 다 바닥이었대요. 이렇게 그냥 나무토방 하나가 그냥 걸어다니는 정도의 상태였기 때문에 정자 활동성까지 사실은 굉장히 떨어져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박수홍 씨 그토록 원하던 이 2세 소식을 듣고 요즘 사실 방송하거나 밖에서 이제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산삼을 매일 하나씩 먹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전성기 때보다 더 반짝반짝한 이 눈빛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다 이 아내분의 이 뱃속에
있는 이 태명 전복이 덕분이다. 전복이가 나를 살렸다. 아내와 전복이가 나를 살렸다라고 애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빠가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아직 첫째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둘째 계획이 있다 그래요. 엄마 아빠가 다급합니다. 박수홍 씨 이걸 정자 뭐 9병이라고 해놔야 되나요? 참 이거 부부가 솔직하니까 저도 이런 걸 전하네요. 9병 뽑아 놓고 엄마도 또 막 바늘 20번 찔러서 난자 20개 얼려놓고 이랬다는데 아이고 일단 전복이 순산부터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장수원 씨 부부 얘기도 있는데 9번 시술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올해 이 결혼 4년 차에 접어든 장수원 씨 부부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이 결혼 후에 아이를 갖기 위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장수원 씨 아내의 경우에는 엄마가 되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난자 채취를 14번, 그리고 수정란 이식을 9번이나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정말 사실 한 번도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요. 시술이잖아요. 네. 특히 이 시험관 시술을 8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잘 되지 않았고 이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되나라고 생각했을 때 새 생명이 기적적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네, 장수원 씨 부부는 왜 시험관 시술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장수원 씨 부부의 나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사진으로 보셨을 때는 두 분 굉장히 나이 어리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요. 그런데 장수원 씨 올해 나이가 벌써 45세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내분 나이는 장수원 씨보다 한 살 더 많은 46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나이 때문에 첫 아이 임신 기준 연예계 최고령 엄마라는 또 타이틀이 붙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지우 씨가 45세에 첫 임신을 했었는데요. 이 기록을 뛰어넘었던 거죠. 네. 그리고 손담비 씨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부모가 됐어요? 네, 다행히 2차, 시험관 2차에서 성공을 했고 내년 4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손담비 씨가 얘기해요. 하루에 3번, 4번 스스로 내가 호화 베르몬, 호르몬 주사, 배아 호르몬 주사 막 배에다 놓고 살도 8kg 탁 찌우고 이러면서 아기 기다리고 있어요 했는데 성공했네요. 네, 손담비 씨 부부는 왜 시험관 시술을 결정했어요? 일단 난임은 아닌데 자신과 남편의 나이를 생각해서 이 시험관 시술을 빨리 시작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 소중한 생명을 어렵게 만난 손담비 씨 큰 기쁨 속에서 태교에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순산까지 화이팅입니다. 이 부부도 다 이미 40대 초반, 중반 이렇더라고요. 네. 요즘 네. 다들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네. 네. 자,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7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슈, 더 이슈. 이슈, 그럼요. 계속 말해야죠. 자, 연예계 이슈. 다음 이슈는요, 바로 똑바로 살겠다입니다. 똑바로 살겠다. 어떤 스타의 소식이죠? 네, 음주뺑소니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받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최후의 진술에서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면서 선처를 호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9월 30일 오전에 김호중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는데 어떤 형량이 내려질지 관심이 집중됐었잖아요. 네, 이 형량만큼 또 집중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법원 앞에 모여 있었던 어떤 여성들의 정체였는데요. 일단 이 김호중을 상징하는 공식 색상 임페리얼 보라색이라고 합니다. 이 색깔을 보통은 막 후드를 입거나 티셔츠를 입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의상을 입은 분들은 없었는데 이 보라색 가방, 키링, 김호중 씨의 얼굴이 담긴 핸드폰 케이스 등으로 김호중 씨의 팬덤임을 알 수 있는 이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예정된 결심 공판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였는데요. 이보다 한 1시간 정도 더 이른 시간부터 이 팬들이 모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첫 공판에서 이거 공판 관련한 소식을 계속해서 저희가 전해드릴 텐데요. 재판부는 김호중 씨에 대해서 3년 6개월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니 일단 구형입니다. 네. 검찰이 이번에 결심 공판 첫 번째 3년 6개월 구형한 거고 검찰이 한 거죠? 네, 선거는 11월 13일에 있습니다. 검찰이 3년 6개월 구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주취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사고를 냈고 피고인들 이거 사고 미조치만 한 게 아니었죠. 조직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렇게 구형 이유를 검찰이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 3년 6개월입니다. 지난 5일에 처음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후 진술에서 지난 날을 후회한다는 뜻의 반성문이 제출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피해자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피해자 선생님께 죄송하고 반성하겠다. 현재 이 시간까지 와보니 더더욱 그날 내 선택이 후회된다. 10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 노력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라면서 이 양손을 모은 채 이 종이에 적어온 진술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은영 씨, 김호중 씨의 소식에서 짚어봐야 할 육하 원칙은 어떤 건가요? 네, 2024년 연예계를 정말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김호중 씨의 이 소식에서 체크해야 될 육하원칙 포인트는요. 바로 왜입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호중 씨가요. 보석 신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똑바로 살겠다 이러고 반성을 했는데 보석 신청했습니다. 왜일까요? 발목 통증 때문이라고 해요. 그 김호중 씨가 이 발목 불편해하고 아파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 그럼 진작 좀 이게 수술하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살인적 스케줄로 너무 바빠서 수술 못했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5월 말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었는데 이 김호중 씨가 먹는 약이 마약류로 분리가 돼서 이 약 못 들어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도 먹지 못하고 호소하는 거죠. 약도 먹지 못하면서 통증을 아는 채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석으로 석방되게 해주십시오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검찰 입장은 어떤가요? 네, 일단 김호중 씨에 대해서 약간 괘씸하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건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인물이 이 피고인이다라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맞서면서 보석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 김호중 측은요. 초범이고 상습범이 아니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 대중에게 잘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주거가 분명하고 도망갈 이유가 없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김호중 씨가 오래전부터 발목 통증을 알아왔다는 건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김호중 씨가 초등학생 때 운동을 하다가 발목을 이렇게 심하게 접질렀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인대가 늘어났고 그 이후부터 발목 통증이 굉장히 고질병이 됐다고 합니다. 이 발목 통증이 가장 심할 때가 5, 6년 전 정도였는데요. 발목에서 정말 드르륵 소리가 나기도 했지만 제대로 치료를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씨에 대한 이 보석 허가 여부 언제 결정될까요? 사실 이거는 이 재판부가 밝히지 않았어요. 요번에 1차 구형 3년 6개월 있었죠. 같이 보석 신문도 같은 날 이제 신청돼서 신문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1차 그 선고가 있는 11월 13일 날 할지 아니면 그 사이 중간에 어떤 그 결과를 내보낼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호중 소리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음주 뺑소니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이거 철거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 이 김호중 소리길이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김천시가 김호중 씨가 졸업했었던 이 김천 예고 그리고 이 벚꽃 명소인 연화지를 잇는 100m 거리를 이 조성한 이 길의 이름이에요. 지난 5월에 음주뺑소니 사고에 대한 논란이 커지니까 이 김호중 씨의 모교인 김천예고에서는요. 이 교내 쉼터 누각계단 트바로티 집이라는 현판 그리고 김호중 씨 사진 등을 빠르게 철거를 했습니다. 다만 이 김호중 씨 소리길은 여전히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죠. 네, 아직 이곳을 찾는 김호중 씨 팬들의 그 발걸음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이제 관계자 얘기예요. 여전히 관광버스로 이 팬들 딱 와가지고 막 내린다. 이제 9월 27일에 한 얘기인데 이번 주말 말하자면은 9월 28일, 29일에도 200명이 방문이 예정돼 있다. 아무래도 방송이나 콘서트에서 못 보니까 여기라도 와서 보려고 대리만족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최근에도 1,300만 원, 6천만 원 막 들어가면서 계속 다시 색칠하고 있다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연예계 이슈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연예계 이슈 마지막 소식 이슈. 자, 마지막 소식은요. 나도 안고 싶다 돈방석입니다. 이 방석이 돈방석이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연예계에 성공한 스타들이요 부동산 투자로 억소리 나는 돈방석에 앉았다는 아주 부러운 소식입니다. 박은영 씨가 지금 억을 3번
그건 진짜 억소리 나는 모양인데. 네, 맞습니다. 최근 연예인들의 부동산 투자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죠. 부동산 투자를 왜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돈이 벌리네?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시세 차익만요. 최소입니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분들이 수십억에서 수백억까지 이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송혜교 씨, 그리고 박서준 씨, 그리고 윤호 씨가 이 주인공입니다. 네. 너무 부럽네요. 그냥 뭐 몇 억 해도 부러울 텐데 수백억까지 예.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제일 최다 윤호 1등 얼마 245억. 근데 이거도 놀랍죠. 이거 평생 버는 게 아니라 막 다음 생까지 벌어도 못 벌 돈인데 이거를 버는데 걸린 시간 채 10년이 안 돼요. 8년에 245억 이게 1년에 얼마야? 와. 네, 일단 부동산 지난 값이 너무 뛰네. 그러니까요. 29일입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요. 가수 윤호 씨가 245억 원을 무려 8년 만에 벌어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1년에 최소 30억 원 이상의 이득을 봤다. 아주 단순 계산으로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요. 이 윤호 씨에게 그럼 돈반석을 안겨준 건물 뭐냐 찾아봤더니 송파구 풍납동에 위치한 건물인데 이거를 약 8년 전인 2016년에 그때도 비쌌어요. 163억 원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거 보면 돈이 돈을 버는 거군요. 163억 원 맞습니다. 있으면 8년 동안에 245억 벌 수 있는 거구나. 2012년에 163억 원이면 대단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윤호 씨 아버지가 대표이사로 있는 가족 법인 명의로 매입을 했는데요. 현금을 127억 원, 그리고 나머지 36억 원은 대출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정말 억소리 납니다. 자, 그럼 다음 수백억 돈방석에 앉은 스타 누군가요? 얼마 전에 경성 크리처 2 시즌 2 공개한 박서준 씨인데 무려 100억을 벌었습니다. 100억을 버는데 얼마가 걸렸느냐? 겨우 4년. 이것도 1년에 25억입니다. 네. 말이 안 4년 만에 나와요. 100억이면 정말 부동산 보는 안목이 있는 건지 운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원래 그럼 매입가는 얼마였다는 거예요? 네, 한 매체에 따르면요, 이 박서준 씨는 이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건물을 토지, 그러니까 한 평당 9,600여만 원을 주고 샀다고 합니다. 총 109억 원에 매입을 한 건데요. 이 매매가 109억 원 중 60%를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에 취득세, 중개비 등 이 부대 비용을 더하면 현금 48억 6천만 원에 해당 건물을 매입했고 이 같은 시세의 차익을 얻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한 이 투자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네요. 아니 자꾸 리액션이 고장 납니다. 저는 말을 더듬고 있어요. 네, 저도 네. 그렇습니다. 송혜교 씨도 그렇죠. 자, 네. 송혜교 씨 60억 벌었어요. 어머, 제일 조금이네. 아니요, 3년 만에 60억, 또 1년에 20억씩 벌었는데 아이고야. 195억 원에 샀는데 255억이 됐다고 해요. 3년 만에. 그 255억 발음도 안 돼요. 195억 중에서 현금은 115억이고 대출이 85억이었다 그래요. 현금 115억 있는 사람은 대출도 85억 원을 받네요. 이야. 현금 115억 그것도 대단하고 200원이란다. 200억 원 평당 시세가 어떻게 돼요? 예. 200원 아니고 200억. 이 건물 평당 얼마 정도 하냐 또 한번 알아봤는데 평당 가격이요. 1억 3천여만 원입니다. 2014년도에 준공된 이 건물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요. 연면적 445평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지난 10년 전에 이 평당 신축 비용과 10년이 지나서 이 감가상각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본 결과 이 건물 가격을 평당 200만 원으로 계산을 해서 이 연면적인 445평을 곱하면 평당 8억 9천만 원이라는 이 또 단순 계산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유, 부럽네요. 뭐. 네, 부럽습니다. 네. 어제도 집사람하고 애 학원비 때문에 다퉜는데 여기까지.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원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상암동입니다. 오늘은 겉옷을 꼭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어제 한 차례 비가 오면서 찬 공기가 밀려왔는데요. 오늘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운 아침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어제보다 10도나 낮은데요. 현재 서울 11.7도로 중구는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강한 바람도 예상됩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에 이를 텐데요. 찬바람이 불면서 더 쌀쌀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립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1도, 대구는 22도에 그치겠습니다. 개천절인 내일도 오늘같이 쌀쌀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전국 곳곳에 비 예보도 나와 있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강원 산간은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곤두박질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로 얼음이 얼 수 있으니까요. 농작물 피해 없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렇게 극명해요, 날씨가. 더워하다가 추워해요. 지금 정말 갑자기 네. 추워졌어요. 이런 환절기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겨봐 너의 세상 플레이 더 넥스트 채널 A.